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축구공을 차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그 잔디밭 아래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129명이 묻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2024년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에요. 오스트리아 빈의 한 축구장 공사 현장. 굴착기가 땅을 파던 중 인부들이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자체가 원래 오래된 무덤이 많던 곳이었거든요.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 오스만 제국이 빈을 포위했을 때 숨진 사람들까지 묻혀있던 곳이었습니다. 아, 또 그런 무덤이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파도 계속 뼈가 나옵니다. 한 구, 두 구, 10구. 결국 최소 129명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축구장 하나 밑에서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람들 단순히 죽어서 묻힌 게 아니었어요. 시신들은 서로 팔다리가 뒤엉킨 채로 방향도 제각각인 상태에서 마치 급하게 내던져진 것처럼 묻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흔적이었죠. 그리고 뼈를 분석해보니 상당수에서 폭력적으로 죽은 흔적이 확인됩니다. 칼에 베인 자국, 둔기에 맞은 흔적.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골반과 사타구니 주변에 상처가 집중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골반뼈에 창끝이 그대로 박혀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 누군가 이 사람을 향해 창을 던졌고 그 창은 몸을 그대로 관통한 뒤 지금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로마 군인이었을까요? 로마와 싸웠던 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여러 집단이 뒤섞여 있었던 걸까요? 어떤 전투길래 12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묻혀야 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역사책 어디에도 이 전투를 특정할 만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정확한 날짜도 없고 누가 이겼는지도 모릅니다. 남아있는 건 땅속의 뼈들 뿐이고 그 뼈들이 이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미스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0년 동안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던 이름 없는 전투.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사건을 단순히 로마 대학살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지, 우리가 실제로 확인한 사실과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2024년 10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오스트리아 빈, 정확히는 지머링 지역의 하젠라이텐 가세라는 곳입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스포츠 시설과 관련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현장에서도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자체가 워낙 오래된 곳이라 옛날 무덤이 발견되는 일이 아주 낯선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발굴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구가 나옵니다. 그렇지 뭐. 또 한 구가 나옵니다. 좀 많네. 그런데 계속 나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결국 발굴팀은 최소 129명의 유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어요. 이후 진행된 각종 공사 과정에서 일부 유골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졌거나 흔적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사람들 가지런히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무덤이라고 하면 한 사람씩 자세를 잡아서 정중하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신들이 서로 뒤엉켜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엎드린 채로,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뒤틀린 상태로 발견됐어요. 마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묻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뼈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곳에 묻힌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성인 남성이었고 상당수의 뼈에서 폭력적인 죽음을 의심하게 하는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한꺼번에 죽은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이곳이 어떤 장소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금 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커피, 클래식 음악, 화려한 궁전. 그런 우아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2000년 전의 빈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로마의 군사 거점 비도보나, 라틴어로는 빈도보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도시지만 한때 이곳은 흙먼지가 날리던 로마 제국의 국경 초소였던 거죠. 여행 가이드북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도보나는 로마 제국의 북쪽 국경을 지키던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다뉴브 강이었어요. 이 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는 거대한 경계선이었죠. 강 이남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강 너머에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지 않던 지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게르만계 집단과 사르마티아계 세력, 그리고 여러 부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다뉴브 국경은 언제든 충돌이 터질 수 있는 화약고 같은 곳이었던 겁니다. 훗날 이곳에는 로마 제10군단 게미나가 장기간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129명이 제10군단이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들이 발견된 곳이 로마 국경 가운데서도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높았던 지역이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골 자체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발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 바로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노인들도 아니고요. 대부분 18살에서 35살 사이의 젊은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막 군대에 갔거나 전역을 앞두고 있거나 사회 초년생쯤 되는 나이의 남자들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뼈들 상당수에서 죽기 직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폭력적인 외상이 발견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다칠 수 있잖아요.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사다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생긴 부상과 죽을 즈음에 생긴 상처는 뼈에 남는 흔적이 다릅니다. 뼈도 나름대로 일기를 씁니다. 다만 그 일기가 상형 문자보다 훨씬 어려워서 법의인류학자라는 전문 번역가가 필요할 뿐이에요. 이번에 발견된 흔적 가운데 상당수는 죽음과 가까운 시점에 생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상처의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무기로 생긴 손상, 둔기로 생긴 손상, 투사체로 생긴 손상까지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죽은 게 아니라 훨씬 복잡하고 격렬한 폭력적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전투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에서는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집단 매장, 젊은 남성, 그리고 외상, 이 세 가지가 확인됐다고 해서 무조건 전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처형일 수도 있고 재난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사회적 사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성급한 유튜버였다면 여기서 바로 로마 대학살 사건, 충격 실체 같은 제목을 뽑았겠죠. 하지만 다행히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성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뼈에 남은 손상 패턴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요. 그 결과 꽤 흥미로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일부 유골에서는 검이나 단검처럼 날카로운 무기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절단성 손상이 확인됐고요. 일부 두개골에서는 둔기에 맞아 생긴 충격 손상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투사체 손상이었어요. 특히 이 투사체 손상은 몸 전체에 무작위로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골반과 사타구니 주변에 유독 집중돼 있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고대 전투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 사람들은 맨몸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인이라면 방패와 갑옷을 착용했죠. 그런데 갑옷이 있다고 해서 몸 전체가 완전히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움직이려면 관절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걷고 뛰고 몸을 돌리려면 갑옷 사이사이에 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이라도 사람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갑옷이 아니라 관짝이죠. 결국 방어구가 아무리 발달해도 취약한 부위는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유골에서는 투사체 손상이 유독 골반과 사타구니 주변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연구진은 이런 흔적이 방어구의 틈이나 상대적으로 보호가 약한 부위를 노린 공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적군이 정확히 골반만 정밀하게 조준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투 자세와 갑옷의 형태, 투사체의 종류, 그리고 피격 당시의 상황까지 여러 요인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이 유골에서 확인된 손상 패턴은 평범한 자연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유골에서 연구진이 정말 특이한 걸 발견합니다. 바로 창끝이었어요. 골반 부위에 창끝이 그대로 박혀 있었던 겁니다. 2000년 전 누군가 사용했던 무기의 일부가 피해자의 몸과 함께 통째로 보존된 거죠. 다른 유골에서는 무기가 대부분 회수됐거나 사라졌지만 이 창끝만큼은 몸 깊숙이 박힌 채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아주 직접적인 증거인 셈이죠. 이건 상당히 강력한 단서입니다. 아마 창에 맞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무기의 일부가 유골과 함께 발견됐으니까요. 잠깐 그 순간을 상상해 볼게요. 한 젊은 남자가 전장에 서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어요. 방패가 부딪히고 검이 오가고 창이나 다른 투사체가 날아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창을 던집니다. 창은 방어구가 막아내지 못한 틈을 파고들어 한 남자의 골반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집니다. 전투가 끝난 뒤 그의 시신은 다른 시신들과 함께 수습됩니다. 아마 한 사람씩 제대로 장례를 치를 여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구덩이를 파고 여러 시신을 한꺼번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죠. 흙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끝도 함께 땅속에 남겨졌습니다. 2000년 동안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정황을 종합했을 때 이건 정말 전투였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종합해보면 전투나 군사적 충돌이었다는 해석이 꽤 설득력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상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날카로운 무기, 둔기, 투사체, 그리고 서로 다른 부위에 남은 손상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런 양상은 사람을 세워놓고 한 가지 방식으로 죽이는 처형과는 결이 다릅니다. 처형이었다면 상처의 유형이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마치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무기를 들고 서로 다른 순간에 각자의 이유로 필사적으로 싸웠던 흔적처럼 보입니다. 특히 투사체 손상과 실제 무기 파편의 존재는 이들이 실제 폭력적 충돌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무덤에서는 정작 무기 자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어요. 갑옷의 흔적이나 신발에 사용된 목 같은 부속품은 남아있는데 칼이나 창 같은 무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투가 끝난 뒤 누군가 쓸만한 무기를 회수해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당시에도 무기는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연구진은 여기서도 신중합니다. 정확히 어떤 전투였는지, 누가 누구를 공격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사건을 넘어 하나의 역사 미스터리가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로마 군사 거점에서 젊은 남자들이 무기에 맞아 죽었다면 당연히 로마군 아니냐고요. 그런데 고고학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들이 로마군 병사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129명 전원이 로마군이었다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로마군과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로마군 소속의 여러 지역 출신 병사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로마군과 싸웠던 상대편 일부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구를 이끈 연구진도
이 무덤이 로마군과 게르만계 부족 사람들이 뒤섞인 무덤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적이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같은 흙 속에 나란히 누워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인생도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는 국적이나 소속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은 로마의 군사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젊은 남성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동원됩니다. 바로 고대 DNA 분석입니다. 로마 제국을 하나의 민족으로 생각하면 이번 발견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유럽 대부분과 지중해, 세계,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일부까지 이어진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했어요. 상인도, 노예도, 관리도, 군인도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특히 로마군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국제적인 조직이었어요. 이탈리아 출신 병사와 갈리아 출신 병사, 시리아 출신 병사가 같은 막사에서 생활하고 같은 식사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번 연구에서도 이런 다양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단서가 나옵니다. 2026년 8월 유럽 고병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는 25구의 유고를 대상으로 예비 DNA 분석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꽤 흥미로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지역적 배경만 가진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와 연결되는 유전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유럽 본토와 연결되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동지중해와 레반트, 즉 서아시아 지역과 연결되는 배경을 가진 사람까지 확인됐습니다. 서로 다른 계통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 결과는 로마 제국이 가진 다민족적 특성과도 상당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DNA에서 특정 지역과 연결되는 유전적 특징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유전적 조상과 실제 성장 장소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DNA 분석과 동위원소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아직 정식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비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럼 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은 군사 활동입니다. 로마군은 제국 곳곳에서 병력을 모집했고 다뉴브 국경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던 대표적인 군사 공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 유럽 다른 지역에서 자란 사람, 동지중해에서 온 사람까지 이들이 같은 군사 조직 안에서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연구를 이끈 학자들도 여기서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들이 전부 로마군이었을 수도 있지만 로마군과 게르만계 부족 사람들이 뒤섞인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DNA 결과가 이들이 로마군이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계 안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군사적 공간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 기록을 뒤져보면 또 하나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시기를 조금 더 좁혀볼게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대, 서기 1세기 후반입니다. 흥미롭게도 서기 50년에서 120년 사이는 로마 제국 전체로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로 평가되지만 다뉴브 국경만큼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로마는 다키아와 충돌했고 사르마티아계 세력과도 싸웠으며 라인강과 다뉴브강 주변에서 여러 차례 군사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서기 92년 무렵에는 로마군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게르만계 집단과 사르마티아계 세력이 로마 영토를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로마군의 한 군단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 이름 없는 군단을 제21군단 라팍스로 추정해 왔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빈에서 발견된 이 129명의 유골이 바로 그 시대의 전쟁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혹시 역사 기록에서 사라진 로마군의 패배가 2000년 뒤 이 무덤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아닐까요? 시기와 장소, 그리고
전쟁이라는 정황까지 놓고 보면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아직 이 무덤과 서기 92년의 사건을 직접 연결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체크 포인트입니다. 제21군단 라팍스가 서기 92년 무렵 사라졌다는 건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단의 최후가 오늘날 빈의 하젤라이텐가스에서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129명이 제21군단 라팍스의 병사들이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실제로 발굴을 이끈 연구자들도 이 지역에서 이 시기의 전투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1군단 라팍스의 집단 무덤이 발견됐다고 말한다면 그건 팩트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노린 과장이 됩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걸까요? 당시 다뉴브 국경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제21군단 라팍스의 이야기는 이번 무덤의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비슷한 지역에서 로마군이 실제로 심각한 군사적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가능성이 남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또 다른 전투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모든 전투가 역사책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는 전체의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황제가 직접 지휘한 전쟁, 제국의 운명을 뒤흔든 전쟁, 유명한 장군이 승리한 전투, 이런 사건들은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경에서 벌어진 작은 충돌은 어땠을까요? 정찰대가 습격당한 사건, 보급부대가 공격받은 사건, 요새 주변에서 벌어진 소규모 전투,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전쟁 전체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사건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 기록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들도 결국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국의 수많은 국경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충돌까지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기록이 사라지면 2000년 뒤에는 그 전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서는 사라졌지만 뼈가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고대 문헌을 읽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땅을 파냅니다. 그리고 생물 고고학자들은 사람의 뼈를 읽습니다. 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질병, 영양 상태, 신체 활동, 반복된 노동, 부상, 그리고 죽음에 가까운 순간에 생긴 외상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뼈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일기장입니다. 거짓말도 하지 못하고 기록을 고쳤을 수도 없고 2000년이 지나도 마지막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집단 무덤에서도 다양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검이나 단검 같은 날카로운 무기에 의한 손상, 둔기에 의한 손상, 투사체에 의한 손상, 그리고 골반에 남아있던 창끝까지 역사 기록이 말해주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번에는 뼈가 대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왜 시신을 이렇게 묻었을까요? 로마의 장례 문화에서는 사람을 매장하거나 화장할 때 일정한 의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시기 로마 제국에서는 화장이 널리 행해졌고 매장은 상대적으로 드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의 시신들은 정돈된 묘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 뒤엉켜 있고 매장 방향도 제각각이고 개별 무덤처럼 정리된 흔적도 거의 없었어요. 이런 모습은 대규모 사망 이후 시신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씩 격식을 갖춰 장례를 치를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한 곳에 모읍니다. 구덩이를 파고 한꺼번에 묻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전투의 기억도 함께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동료를 잃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형제를 잃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봤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의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휘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겼는지도 모릅니다. 왜 싸웠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저 129명의 젊은 남자가 어느 날 목숨을 잃었고 한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사이 이 도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비는 유럽의 문화와 예술을 대표하는 도시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국의 북쪽 국경을 지키는 군사 공간이었어요. 다뉴브강을 따라 요새가 들어섰고 군인들이 오갔으며 군사 물자도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북쪽 세력 사이의 긴장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실제로 훗날 벌어진 마르코만니 전쟁에서도 비도보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이번 무덤의 정체를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은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빈에서 로마와 북쪽 세력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번에 발견된 129명이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지금 우리가 가진 건 두 가지입니다. 빈과 다뉴브 국경에서 실제 군사적 충돌이 반복됐다는 역사적 증거, 그리고 그런 충돌이 있었던 공간에서 실제 폭력적 죽음을 겪은 사람들의 집단 무덤이 발견됐다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두 증거를 하나로 이어줄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아직 없습니다. 정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단서를 하나씩 모아볼게요. 최소 129명, 대부분 젊은 성인 남성, 한 장소의 집단 매장, 정돈되지 않은 시신 배치, 그리고 상당수에서 발견된 폭력적 외상까지. 여기에 날카로운 무기와 둔기, 투사체에 의해 생긴 손상이 확인됐고, 특히 골반과 사타구니 주변에 투사체 손상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한 유골의 골반에는 실제 창끝까지 남아 있었죠.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적 배경을 보여주는 예비 DNA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고대 로마의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던 비도보나 인근이라는 위치까지 더해집니다.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은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인한 집단 사망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상당수가 군인이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전투가 정확히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누가 공격했을까요? 로마군이었을까요? 로마군과 싸웠던 세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집단이 뒤섞인 전투였을까요? 129명은 모두 같은 부대였을까요? 아니면 여러 부대에서 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투 중에 목숨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전투가 끝난 뒤 처형된 사람도 섞여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장소에 묻혔을까요? 솔직히 이쯤 되면 미스터리라기보다는 거의 스무고개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스무고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밝혀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분석된 건 129명 전체의 DNA가 아닙니다. 2026년 최신 연구에서 예비적으로 분석된 건 25명의 유골이에요. 앞으로 분석 대상이 더 늘어나면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서로 혈연 관계가 있는지, 어떤 집단이 함께 움직였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곳에 모였는지까지 훨씬 구체적으로 밝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위원소 분석까지 더해지면 이들이 어린 시절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생전에 어떤 지역을 이동했는지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무기의 금속 성분과 형태를 분석하면 골반에 남은 창끝을 비롯한 무기들이 어떤 지역이나 군사 문화와 연결되는지 추가 단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견은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상징하는 물건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그 창끝을 고르겠습니다. 2000년 전 누군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걸 던졌죠. 그 창끝은 한 남자의 몸에 박혔고 그 남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런데 창끝은 남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새로운 왕국들이 생겨나고 중세가 지나고 근대가 시작되는 동안에도 그 작은 금속 조각은 계속 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굴착기가 그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창끝이 다시 햇빛을 봤어요. 한 사람의 죽음을 증명하는 작은 물건 하나가 2000년 전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전투를 다시 우리 앞에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 이 창끝이 말해주는 건 비단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로마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황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아우구스투스,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도미티아누스. 그런데 로마 제국을 실제로 떠받쳤던 건 황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국경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죠. 역사책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건 언제나 황제입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가 존재할 수 있게 국경에서 창과 방패를 들었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129명도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몸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남은 흔적이 2000년 뒤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의 한 장면을 다시 꺼내고 있는 겁니다. 전투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승자와 패자를 생각하죠. 그런데 이 집단 무덤 앞에서는 그 구분이 흐려집니다. 129명이 한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이들이 모두 같은 편이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아요. 어쩌면 서로 적이었던 사람들이 결국 같은 땅 속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전투가 끝나면 승자는 깃발을 들고 떠났겠죠. 하지만 땅 속에서는 승자와 패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계급도, 소속도, 국적도 흙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그곳에는 그저 죽은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만 해도 이곳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하나씩 맞춰보자 평범한 공동묘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젊은 성인 남성들, 폭력적인 외상, 무기에 의한 손상, 골반과 사타구니 주변에 집중된 투사체 손상, 그리고 몸에 남아있던 창끝까지. 여기에 서로 다른 지역적 배경을 보여주는 예비 DNA 결과와 로마의 군사적 국경이라는 장소적 배경까지 더해집니다. 모든 단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상당한 규모의 폭력적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이 로마 제국의 군사적 세계와 깊게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현재 연구 상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2026년 8월 현재 공개된 최신 연구에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분석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모든 결과가 최종 동료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오면 지금의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4가지입니다. DNA 분석, 동위원소 분석, 무기 분석, 그리고 추가 고고학 발굴입니다. 어쩌면 DNA 분석이 이들의 출신 지역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동위원소 분석은 이들이 어디에서 성장했는지, 그리고 생전에 어떤 지역을 이동했는지 보여줄 수도 있고요. 무기 분석은 당시 사용된 무기가 어떤 지역이나 군사 집단과 연결되는지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또 다른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된다면 이번 집단 무덤과 연결되는 새로운 퍼즐 조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또 하나의 무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전투에 사용된 다른 무기가 땅 속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죠. 혹시 고대 기록 속에 우리가 아직 이 무덤과 연결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처음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날 사람들이 축구를 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공이 굴러가고 사람들이 경기를 지켜보는 공간이죠. 관중석에서 누군가 골이 들어갔다고 소리치는 바로 그 아래에서 약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장군도 아니었고 역사책에 이름을 남긴 영웅도 아니었어요.
그저 어느 날 전장으로 나갔던 젊은 남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2000년 뒤 축구공이 통통 튀는 잔디밭 아래에서 다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집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전투의 기록도 어쩌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뼈는 남았습니다. 뼈에 남은 상처도 남았고 그 상처를 만든 창끝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그날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창을 던졌습니다.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어딘가에서는 검이 휘둘러졌고 누군가는 둔기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시신이 남았습니다. 구덩이가 파졌습니다. 흙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날을 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소 129명, 젊은 성인 남성들, 집단 매장, 폭력적인 외상, 골반과 사타구니 주변에 집중된 투사체 손상, 그리고 골반에 남아있던 창끝까지 서로 다른 지역적 배경을 보여주는 예비 DNA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고대 로마의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던 비도보나라는 장소적 단서까지 남아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가 공격했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2000년 전, 오늘날의 비내는 축구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로마 제국의 국경이 있었습니다. 다뉴브강을 따라 군인들이 움직였고 요새가 세워졌으며 무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주변 세력 사이에는 수많은 긴장이 이어졌죠. 그중 어느 날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한 전투가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공격했고 누군가는 방어했습니다. 창이 날아갔고 검이 부딪혔고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뒤 129명의 젊은 남자가 하나의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아무도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땅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뼈에 남은 상처, 골반에 남은 창끝,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흔적까지 2024년 굴착기가 그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로마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로마군과 싸웠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또 다른 집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1군단 라팍스의 비극과 같은 시대에 벌어진 사건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어느 것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딱 하나예요. 이곳에서 평범하지 않은 죽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이 로마 제국의 국경과 군사적 충돌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발견될 단 하나의 유물, 단 하나의 DNA 결과, 단 하나의 고대 기록이 이 129명의 정체를 밝혀낼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마침내 2000년 동안 이름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이름을 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싸웠던 그날의 전투에도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답은 아직 땅속에 있습니다. 축구장 아래 잠들어 있던 129명의 남자.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2000년 전 비도보나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아직 역사는 그 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뼈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2000년 전 이름을 잃어버린 이 129명을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역사의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